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신동아에 좀 기분이 쎄한 이런 기사, 칼럼이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다른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제목을 다시 붙여봤습니다. 2016년 보수의 악몽이 재현되는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다시 붙여봤습니다. 이 칼럼은 2016년 총선에서 벌어졌던 보수의 악몽이 4년여가 지난 지금 소름 끼칠 만큼 똑같이 재현될 것만 같다는 불길한 예감에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면서 시작됩니다. 지금 한국당은 4년 전 보수를 패망의 길로 이끈 친박의 소나기에 다시 들어갔다. 이름만 달라졌다. 친왕으로 이름만 달라졌다. 친박은 2016년 막장 공천으로 인해 총선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탄핵, 정권 재창출 실패, 분열에 이르기까지 보수의 3대 참사를 겪고도 재차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먼저 2016년 총선 당시 친박의 공천 만행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필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당시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한복판에 있었던 김무성 당대표의 보좌관이었다. 지금 현재는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을 하고 있어요. 전 김무성 보좌관입니다. 직접 목격한 그때 그 친박들의 만행과 공개되지 않는 비화를 소개한다. 이어서 오늘의 친박들이 왜 보수의 몰락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빚어내는지 그 실체를 밝히려고 한다. 친박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의 존재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감없이 풀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수파와 한국당이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행해야 될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럼 2020년 총선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에 대한 과제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끝에. 미리 전제 삼아야 될 얘기가 있다. 이 글을 쓰기로 결심한 이유는 결코 정치 세력으로서의 친박을 비방하거나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다. 보수파 몰락의 시발점인 2016년 막장 공천의 잘못을 한국당이 2020년 공천에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쓴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를 복귀하는 작업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밑거름 정도는 될 수 있다. 나의 시도가 부질없는 짓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16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작은 대통령이었다. 2015년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친박 논쟁에 불을 붙였다. 당에서는 최경환, 조원진, 이른바 친박 간별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었어요. 이때 이미 박 대통령과 친박들은 2016년 총선의 공천을 장악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 친박 논란은 이러한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낸 거다. 2월 중순 새누리당 공천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급 이상의 핵심 관계자는 당대표의 보좌관이던 나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잘 들어보세요. 박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들의 생각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 비박계 의원과 서청원, 이인재 등 나이 먹은 불편한 친박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비박을 치고 경쟁력 없는 친박 후보를 내세우다가 선거에서 혹시나 패배해도 좋다. 져도 된다. 선거에 져도 된다. 선거에 지더라도 새누리당이 80석, 90석을 얻더라도 그때 180석도 가능하다. 이런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그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90석만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친박 단일 대우 당을 만들겠다. 개파를 없애겠다. 오로지 친박으로 만들어서 아예 개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총선 준비 과정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던 수많은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다. 왜 박 대통령이 그토록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한구 의원을 강하게 밀어붙였는지, 커다란 여론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유승민, 이재호 이런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지 이제는 알겠다. 2016년 총선에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친박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당의 공관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낙점을 해서 내려보냈다. 이완구. 공관위원들도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웠다. 청와대 뜻대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당대표이던 김무성을 겁박했다. 진박을 위한 공천을 위해서 완벽한 구조를 갖춘 것이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 청와대는 친박 후보의 발굴과 당선을 위해 국가정보원의 특별 활동비까지 끌어다 불법적 여론조사를 감행했다. 친박 후보를 발굴하고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특별 활동비까지 끌어다가 여론조사를 했다. 그 돈으로. 유승민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친박 후보에게 대통령이 직접 친필로 연설문을 써주기도 했다. 이 내용은 2018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유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 이재만 후보가 사용할 연설문을 아예 친전 봉투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보냈다 하고 증언을 했다. 재판 중에 이 얘기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팩트라는 거죠. 이거 다 진실이야. 소설 아니야. 재판에서 이미 다 나온 얘기야. 청와대는 이한구 공천위원장에게 친박에 유리한 공천 규칙안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했다.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소수자의 공천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된 우선 추천 지역 규정 등을 비박계 의원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악용을 했다. 또 비박계 후보에 맞서기 위해 친박계 후보들에게 출마를 부추기고 지역구를 변경하도록 조정하는 일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게 후일 재판을 통해서 다 밝혀졌다. 재판을 통해서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다. 반박이 안 된다는 거죠. 역대 정권에서 이렇듯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공천에 개입한 청와대가 있었을까? 박근혜 청와대는 친박 후보들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 베이스 캠프나 다름없었다. 청와대는 당시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되는 것보다 80명, 90명의 친박 후보가 당선돼서 박 대통령을 결사옹이하는 청와대 거수기당을 만들고 싶어 했다. 이와 같은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공천 배제자 명단, 이른바 살생부였다. 공천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6년 2월 24일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자 청와대 공천 작업을 상의하던 A는 김 대표한테 청와대의 뜻이라고 하면서 살생부 명단을 보고했다. 이재호, 유승민, 정두원, 김용태, 김세연, 김학용, 김성태, 박민식 등 비박계 의원들과 친박 중진 서청원 2인재가 포함된 명단이었다. 김 당시 대표는 명단에 기재된 의원들이 왜 공천을 받으면 안 되는가? 이것을 궁금해했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재호, 정두원, 김용태는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유승민은 대통령에게 대들어서 안 된다. 김세연은 유승민과 친해서 안 된다. 김학용, 김성태, 박민식 이런 사람들은 김무성의 측근이라 안 된다. 주더라도 혹시나 공천을 주더라도 끝까지 애를 먹일 것이다. 서청원 2인재는 비형만 치면 안 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친박 중진이다 보니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넣었다. 말하자면 박근혜의 말을 잘 듣는 의원들만 당선시키겠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김 대표는 저들 뜻대로 되겠느냐 하면서 상향식 공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내심 긴장하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했다. 김무성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된다. 상향식 공천으로 우린 간다. 국민 공천으로 간다. 이때부터 김무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박 대통령과 친박들은 자신들이 당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쯤은 손안에 공깃돌로 생각을 했다. 당의 공식적인 공천관리 시스템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집단 지도체제 하에서 당대표는 무기력했고 당은 그저 저들이 결정한 대로 따르는 거수기였다. 공관위에서 황진아 사무총장, 홍문표 사무부총장이
이안구를 견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황 총장, 홍 부총장의 공천 역시 이안구와 청와대의 손아귀에 있었다. 이안구는 이 두 사람에 대한 공천 결정을 최대한 늦추는 식으로 견제 세력을 길들였다. 너네 자꾸 우리 말 안 들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최대한 공천 결정을 늦췄다. 사심에 가득 찬 권력의 꼭두각시가 얼마나 위험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극명히 보여준 사례다. 당시 공천이 박 대통령을 필두로 한 현기환 정무수석, 이안구 공관위원장,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주물은 밀실 공천이었다는 점은 후일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졌다. 청와대는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박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 하면서 비례대표 후보로 이안구에게 전달된 명단은 총 6명이었다. 그중 당선된 사람은 강용상, 유민봉, 최연애, 신보라, 김연아 등 5명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죠. 이 명단은 이 글을 통해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신보라는 발표 전날 밤 11시까지는 당선권 밖에 있었지만 밤사이에 청와대가 항의를 해서 원래 안에 있던 사람과 바뀌어서 발표됐다. 이안구는 청와대가 전달한 나머지 1명을 당선권 밖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선거를 치른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참패를 했다. 이후 한국보수의 3대 참사가 시작됐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정권을 빼앗겼고 처참하게 분열됐다. 오늘날까지.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힘도 써보지 못하고 연거푸 참패를 당했다. 친박은 숨죽이고 엎드렸다. 대선 직후 2년 동안 비박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암흑기에 보수정당을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이 기간 친박은 조용히 이선으로 빠져 있었다. 마치 비박에 밀려 개파가 완전히 소멸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와서 보면 정확하게는 비박에 밀렸다 한 게 아니라 탄핵 역풍과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책임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비박을 바람막이로 잠시 세워뒀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2017년 12월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2018년 7월 김용태 의원이 사무총장에 취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비박이 강해서가 아니라 친박이 일시적으로 용인해줬기 때문이다. 그래, 니네 해라. 니네가 바람막이 잠깐 해. 어차피 나중에 정말 때가 되면, 총선 때 되면 우리가 다 당을 장악할 거니까 당분간 비박이 해줘. 이런 거였죠. 어떻게 보면 뭐 홍준표, 김병준, 김성태, 김용태 이런 사람들도 친박들에게 이용을 당한 겁니다. 바람막이로. 최악의 상태일 때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그 시기에 당신들이 앞에서 좀 해봐. 용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 니네가 한번 해봐. 니네가 일단 바람막이 하고 나중에 정말 총선이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배지를 잡아야 될 때가 되면 대통령 선거가 될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당을 장악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앞에 넣어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친박들에게 이용을 당한 것이다. 친박은 언제나 숨어있는 당내 최대 파벌이었다. 친박은 2018년 12월 11일 원내대표 경선에서 자신들과 손잡은 나경원 의원을 68대 35라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을 시키면서 숨죽이고 있던 개파의 발톱을 비로소 드러냈다. 나경원이 친박을 등에 업고 원내대표가 됐었던 걸 말하는 거죠. 곧이어 2019년 2월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을 앞세워 오세훈 후보를 눌렀다. 이로써 친박은 화려하게 당내 중심 세력으로 복귀를 했다. 단 3개월 만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양대 지도부를 장악한 것이다. 그 뒤 친박은 숨죽인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전면적으로 당을 접수했다. 이제 한국당은 친박 세력이 완벽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친박이 당내 주요 요직을 다 차지했다. 특히 공천과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당무감사위원회와 총선기획단은 90% 이상이 친박이다. 황 대표는 2달 전 당무감사위원회를 자신의 사람들로 모두 교체했다. 총선기획단은 친박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 향후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똑같을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황교안이 뽑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에 친박 친항으로 가는 거죠. 2016년과 붕어빵처럼 친박의 의지대로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내 기반을 완성한 것이다. 최근 발표한 50% 물갈이 원칙은 친박이 아닌 사람들을 속아내는데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2019년 12월 9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심재철, 김재원 조가 승리를 했는데 이는 다선 친박들이 살아남겠다는 본능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원내대표 심재철을 택했다기보다는 현역 의원을 챙기겠다는 정책위의장 김재원에게 표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지난 12월 2일 당직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해서 쇄신을 추진한다고 난리를 쳤었다. 그러면서 핵심 당직자 중 유일한 비박계인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을 교체해버렸다. 나머지 인선은 그 밥에 그 나물. 딱 봐도 김세연 의원을 쳐내기 위한 구색맞추기였다. 이 정도면 게임은 끝이다. 친박들의 이와 같은 행보가 의미하는 바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국면에서 보수 몰락의 시발점인 2016년 총선 막장 공천 드라마가 재현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간파해야 된다. 지나친 기우가 아니냐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 국민 여론이 있고 중도층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이 있는데 설마 또다시 막장 공천을 하겠느냐 의문을 가질 법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친박의 특유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친박은 대체로 공고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다. 이른바 TK, PK, 일부 충청 강원권 인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이들이 꿰찬 지역구는 보수색이 강해서 공천만 받으면 낙선 자체가 이상하다. 그런 곳들이다. 수도권 지역구 출신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국민 여론, 중도층, 수도권 표심 이런 건 그들의 생존과는 무관하다. 당권만 장악해서 공천만 받으면 아무리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해도 자신들이 배지 다는 거에는 장애물이 없다.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공천 개혁, 외연 확대, 중도층 공략, 젊은 피 수혈, 인재 영입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물론 이런 개혁으로 다수당이 되면 더 좋겠지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다. 이들에게 개혁은 신용일 뿐 절박함은 없다. 나머지 속성은 다 여기에서 비롯된다. 어차피 당권만 장악하면 정치를 계속할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미래 비전과 가치 정립은 관심 밖이다. 유권자의 지지보다 공천이 더 중요하니까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변신에 능하다. 지금 친박들은 친황으로 변신하고 있다. 탄탄한 지역구를 확보한 채 당권에 따라서 변신에 능하니까 나이 많은 다선이 주축이다. 게다가 대개 60대 이상이다. 젊은 후진을 양성해봐야 괜한 경쟁자만 늘어날 뿐이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 영입은 카르텔을 약화시킨다. 특히 법조인 출신이 뭉치기 편하다. 자유한국당은 법조인 출신들이 대부분이죠. 자연스럽게 연령별,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직능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거부한다. 법조인 출신들로 해서 뭉치기 편하게 만든다. 법조인 출신들만 해서.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다른 당과 다르게 법조인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처럼 가치보다는 배지에만 관심이 있으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자신들의 주군이 탄핵당하고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의원직 사퇴하는 사람도 없고 정계 은퇴하는 사람도 없다. 이러면서 상당수는 속으로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친박들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보다 비박, 탄핵 찬성파, 복당파에 대한 적개심이 더 크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 수 있겠는가? 2016년 친박과 2020년 친박의 목표, 의지, 행보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은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박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후보들을 공천하고 당선시켜서 친박 동아리 정당을 만들려고 했다. 35%의 콘크리트 지지율과 TK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박근혜 퇴임 후까지 보수파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 권력을 영구히 독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다.
당권을 계속해서 장악해서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자체를 친박당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권력을 우리끼리 평생 해먹자. 평생 자유한국당은 친박 정당으로 남기게 하자. 물론 이와 같은 계획은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빼앗기면서 좌초했다. 그런데 보수우파 붕괴에 책임져야 될 친박들이 박근혜 정부의 2인자이던 황교안을 앞세워 당권을 장악을 했다. 2020년 총선 공천 과정도 장악해가고 있다. 벌써부터 2016년 공천 파동이 눈에 아른거린다. 보수가 살려면,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려면 답은 자명하다.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개혁의 절박함도 없고 당권 싸움에만 혈안이 된 친박의 뜻대로 공천이 이뤄지게 놔둬선 안 된다. 국민 여론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공천을 맡겨야 된다. 한마디로 인적 쇄신, 인재 영입만이 살 길이다. 황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걸 못하겠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사를 영입해 비대위 체제로라도 전환해야 된다. 황 대표 본인이 컷오프와 공천의 칼날을 휘두르는 순간 2016년 막장 공천의 재현은 불가피하다. 황교안 당대표가 부도덕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황교안의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의 정치 기반인 친박들이 문제다. 황교안의 정치 기반인 친박들이 다른 선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황교안은 친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박근혜 정권 시절 장관, 주요 당직을 맡았던 분들은 모두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친박의 원죄를 피로 씻어내지 않고는 국민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인적 쇄신에 나서야 된다. 인재 영입은 초선 정치인 몇 명을 들러리 세우는 보여주기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지도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중량감 있는 인재를 영입해서 당의 새 간판, 나아가 새 지도부를 세워야 된다. 조국 사태와 경제 위기, 외교 참사 등 현 정부의 잇따른 패착 속에서도 오르지 않는 지지율은 이미 황 대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음을 증명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다. 보수파의 통합도 새로운 간판을 세워야 가능하다. 친박이 장악한 한국당과 손잡을 중도 정당은 없다. 분열된 상태로 총선을 맞이하면 백전백패다. 당은 젊어져야 된다. 최소한 평균 연령을 49세까지 낮춰야 된다.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젊어지면 자연스럽게 정책도 젊어진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바꾸면 알아서 바뀐다.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이다.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전례는 없다. 탄핵당한 박근혜 시절의 과거 인사들로 보수파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근혜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는 것이다. 보수의 절멸과 회생, 그 분수령이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이분이 썼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장성철 전 보좌관입니다. 오늘은 이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긴 코멘트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